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딴 갑질 행위로 공분을 산 조양욱 회장 일가에 대해 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 반대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전남 목포의 근대역사 문화공간 건물들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은 주변에 매입을 권유했을 뿐 문화재청의 압력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당은 긴급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파문이 확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수촌 운영 등 대표 선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하원에서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되면서 아무 합의도 없이 유럽연합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연이은 갑질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독자 지분은 한진 일가의 지분에 못 미치지만 다른 대주주 펀드들이 입장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진 일가의 퇴출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수탁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이를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하면 국민연금은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이 안건을 좀 부의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기초 자료도 모으고 그러한 그 증거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부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대한항공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각종 갑질과 불법 편법 행위로 대한항공을 경영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양호 회장 해임 제한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이 내일 베이징을 경유해 워싱턴으로 향할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한 측 인사들은 중국 시각 내일 오후 6시 25분 베이징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항공편을 어젯밤 17일과 18일 모두 예약 상태로 걸어뒀다가 오늘 아침 17일자 항공편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 먼저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내일 오후 스웨덴행 비행기표를 산 것으로 확인돼 스톡홀름에서 미국 등과 반관 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 진전에 따른 이른바 상응 조치 옵션에는 들어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아직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지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그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한미 간의 다양한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 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요 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뭐 그런 어떤 그 상설적인 그 미북 간의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의 발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만 저와 폼페이오 장관 또 다양한 소통 계기의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그 공동의 목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서로 간의 공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식 대화가 끝난 뒤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나빠진 반도체 경기가 화제에 오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다소 거치자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예정대로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삼성과 LG의 미세먼지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곧 반도체로 넘어갔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지를 묻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웃으면서 삼성이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무섭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영업비밀을 말해버렸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가격이 좋았던 시절이 이제 조정을 받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메모리 쪽은 어떤지를 물었고 이 부회장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해 인도 공장을 방문한 것처럼 삼성의 공장이나 연구소에 와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게는 요즘 희망 고문을 받고 있겠다면서 남북관계도 결국은 잘 될 것이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가벼운 경내 산책에서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열린 기업인 간담회 후속 조치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경제,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규제 개선 추진단도 만들어 규제 혁신을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서용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 민원 논란 등 돌발 악재로 뒤숭숭합니다. 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품은 자유한국당은 당권 주자들이 속속 군부를 짚이며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부터 민주당 서용교,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여진이 일파만파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본인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꿔달라거나 벌금형만 주라는 등 양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의혹은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수사 과정에서 나왔으며 검찰은 관련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어젯밤 SBS에는 손혜원 의원 가족과 측근들이 전남 목포에 건물 9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사실상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물을 산 뒤 지역 일대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건물값이 4배 정도 크게 올랐다는 의혹인데 공교롭게도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손 의원이 본인 지위를 이용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거나 여기에 개입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재판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손혜원 의원도 투기가 아니라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진상조사 후 조치로 가닥을 잡고 일단 두 의원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본인의 소명도 듣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으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고요. 네, 황교안을 품은 자유한국당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어제 입당식에서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대선 예비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당권 주자들 속속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데 황교안 효과인지 당권 주자들의 정중동 행보가 감지됩니다. 먼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심판이 선수로 뛸 수 없다며 당대표 출마설에 손사래를 쳤는데 오늘 입장은 묘하게 다릅니다. 주변에서 당대표 출마 권유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면서 판이 커졌는데 좀 더 두고 보자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는 제1야당이 아직도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유감이라며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놓치면 천추에 한이 될 거라고 황교안 전 총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프리덤 코리아의 17개 시도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는 이달 30일 출판 기념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힙니다. 지난달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공식 발표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전당대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을 이미 한 차례 이상 만나 세를 규합하고 있고 황 전 총리의 입당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대여 투쟁에 좋다며 환영했습니다. 자천, 타천, 출마 뜻을 밝힌 후보군만 10대 명인데 남은 기간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네, 의혹이나 선거 말고도 전국 현안도 많습니다. 이번 달 임시국회가 열리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사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열었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했는데요. 전직 직원들의 폭로가 나온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KTNG 사장 교체 외압 정황,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다루자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당리 당략에만 매달려 산적한 현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사당은 임시국회와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안별로 정당 간 이합 집산이 눈에 띄는데요.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로 똘똘 뭉쳤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발의한 김태우, 신재민 관련 특검 법안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하죠.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사실상 개점 휴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탄을 피운 채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이 쓰고 있던 산소 공급기는 발견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산소 공급기 등 안전장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가짜 진단서로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단서를 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운전은 기본이고 장보기와 운동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마트를 찾은 한 남성, 자연스럽게 카트를 밀더니 장본 물품을 어렵지 않게 자동차로 옮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또 다른 남성은 아예 배드민턴까지 즐깁니다. 이들은 하지마비와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 사기범은 모두 18명으로 허위 진단서로 챙긴 보험금은 5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마비나 척추 장애 등에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와 미리 입을 맞추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도장애 판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또다시 보험금을 챙겼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끝에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 장애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경우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규정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들 말고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더욱 정교한 사례 분석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한파로 시설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자칫 냉해를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냉해를 피하려면 시설 내부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난방비 부담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방울토마토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말 출하될 예정이어서 농민은 내부 온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밖은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이곳 하우스 내부는 영상 10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3중으로 설치해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막았고 하우스 표면을 덮는 수막으로 내부 온도를 올립니다. 여기에 매일 하우스 비닐이 찢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출입문 바닥은 비닐이나 헝겊을 덧대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 시설 외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요. 비닐이 찢어져 있으면 하우스용 테이프로 비닐을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출입문을 헝겊이나 비닐로 덧대서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차단시켜줘서. 하지만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난방기 사용은 필수입니다. 이 시설 하우스의 경우에도 수막 시설 등이 있음에도 하루 평균 200리터의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싸고 연료율이 떨어지는 등유 사용은 농민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농가에 불만이 쌓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 후에 상대적으로 열 효율이 높은 중유를 추가했습니다. 난방비가 지금 등유를 쓰고 있는데 경유를 하면은 그 겨울 재배에서는 그 많은 그 도움이 되리라 난방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의 바뀐 정책이 한파 속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는 전 세계 기업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를 끌어오려는 지자체들의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CES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LG는 OLED로 만든 거대한 폭포를 펼쳐놓으며 관람객을 압도했습니다. 삼성은 최첨단 자동차 전자장치를 선보이며 미래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려는 경상북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자산업이 메카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대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새사업 투자를 약속받고 LG 디스플레이에도 전지 분야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구미가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을 끌어온 역량과 이것을 전환하면서 새롭게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도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택시에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CES에는 150개국 4,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 등 18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 핵심 산업의 트렌드를 한 발 앞서 파악하고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2,3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320만 2천여 대로 지난 2017년보다 3%, 그러니까 67만 4천 대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2.23명의 한 대꼴로 국산차가 전체의 90.6%, 수입차는 9.4%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차량은 다소 줄어서 45.8%, 경유차는 42.8%로 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동차는 지난 2017년 1.5%에서 지난해 2%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수소차 보급을 4년 안에 8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첫 번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 연료전지 분야를 양대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위하여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수소차 보급을 작년도 2만 대에서 2022년 약 8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약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하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작고 우리와 영국과의 무역 비중도 낮은 만큼 설사 현실화되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자주 해온 구선의 미 하원 의원이 상임위에서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불똥이 해당 의원과 친하고 자신도 갖가지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튀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모욕적인 것이 됐느냐고 말한 미 하원 공화당 구선 의원 스티브 킹. 문제가 불거지자 인종차별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New York Times is suggesting that I'm an advocate for white nationalism and white supremacy. I reject those labels and the evil ideology that they define. 공화당 지도부는 그를 모든 상임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성 발언을 해온 데 대한 자체 징계입니다. We will not be seating Steve King on any committees in the 116th Congress. It was an unanimous decision from steering. In light of the comments, these are not the first time we've heard these comments. 그런데 킹 의원의 막말에 대한 불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정작 더 심한 막말을 많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킹 의원 관련 질문을 받자 내용을 모르겠다며 선을 긋습니다. I haven't been following it. I really haven't been following it. 하지만 트럼프는 불과 몇 달 전 킹 의원의 성향을 공개적으로 크게 칭찬하며 예전부터 그를 지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He may be the world's most conservative human being.
Thank you, sir. And I supported him long before I became a politician.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킹 의원에 대한 발언 배척 등 더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나선 중국.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뒤에는 서로 상대국에 대해 여행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는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이후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캐나다인 구금 등 중국의 보복성인 듯한 조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 인민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로버트 셀런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트루도 총리까지 나서 중국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It is of extreme concern to us as a government, as it should be to all our international friends and allies, that China has chosen to begin to arbitrarily apply death penalty.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발끈했습니다. 我们敦促加方尊重法治，尊重中国的司法主权，纠正错误，停止发表不负责任的言论。 급기야 양국은 서로 상대방 국가가 여행하기에 위험하다면서 자국민들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캐나다는 그러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자국민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중국에 요청했습니다. So we have already spoken with China's ambassador to Canada and requested clemency. 이처럼 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입시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인기가 높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입시와 사교육 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는 부모들의 입시 전쟁을 그린 드라마 스카이캐슬. 서울의대 합격시켰잖아, 서울의대. 전꼭 선생님께서 우리 애들을 좀... 철저히 스펙을 관리해 합격을 보장한다는 억대 입시 코디네이터까지 등장했습니다. 1%에서 시작한 시청률은 입소문을 타고 2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유튜브에는 각종 패러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네, 선생님. 어머,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 선과 악 구분 없는 입체적인 캐릭터의 개성을 배우들이 잘 표현해낸 덕분입니다.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또 익숙한 소재인 재벌 대신 기득권 대물림의 혈안이 된 의사와 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펼치는 예측 불가 이야기와 그렇게 비싼 사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들 자기 직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니까요.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복선을 찾아내는 재미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동아리는 나 영재 포트폴리오에 절실하게 필요해요. 입시 과정에서 생기는 풍토를 현실감 있게 반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을 불렀습니다. 입시에 대한 욕구가 국민들 사이에 거의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추리도 하고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영상을 보면서 확인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면서 입시 공화국의 허를 찌른 스카이캐슬. 씁쓸한 웃음을 선사하며 많은 시청자를 브라운관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스카이캐슬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과연 드라마에 나오는 입시 코디가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도 나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달하는 연봉 등은 약간 과장됐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호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요. 제가 8년간 서울의대만 1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입시 코디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입시 코디가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것일까?
수십억 대의 코디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억대 코디는 존재하고 있다. 고액과에 오래 했던 분들, 뭐 논술 강사 출신 뭐 등등 뭐 다양한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예전에 속칭 돼지엄마라고 불렀던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진화를 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직접 현실을 이야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코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긴 있다더라 진짜. 나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 진짜? 이게 진짜 있대? 코디라고 안 부르는데 그냥 뭐 멘토 선생님? 하지만 의사와 법조인이 상위 0.1%의 생활을 누리면서 사교육에 열올리는 모습은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교수나 의사 집단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돈이 많은 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학 보내면 되지. 재벌적 배경과 전문직 문화를 적절하게 이제 혼합을 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이제 학원 쇼핑 이런 거는 압구정동 청담동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만능이 될 것을 요구하는 입시제도, 그리고 과도한 경쟁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데에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이것을 외주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점점 늘어나요. 사교육은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조금 더 시키려는 욕망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충격을,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주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열풍 이면에는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가 쓴 한글 자료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덕온공주와 양자 윤용구, 손녀 윤배경이 쓴 한글 책과 편지 등 68점의 자료를 지난해 미국에서 매입해 국내로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책을 덕온공주가 한글로 번역해서 쓴 자경정기와 규훈을 통해 공주의 아름다운 글씨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환수된 자료에는 덕온공주의 어머니인 순원왕후가 사위에게 딸의 근황을 묻는 한글 편지와 상궁이 대필한 왕후의 편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연극제 2019 권리장전이 올해 6월에 열립니다. 2019 권리장전 기획위원회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원조 적폐라는 주제로 6월 초부터 대학로 연우 소극장에서 차례로 올려질 극단 송곳의 이게 햄릿입니다와 극단 작은 곰의 월하의 공동묘지를 보며 등 14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김수희 2019 권리장전 예술감독은 올해 권리장전의 주제는 촛불혁명 이후 현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리장전기획위는 정부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등 적폐청산 노력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원조 적폐라는 주제로 작품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의무경찰 입대를 앞둔 아이돌 그룹 B2B의 이민혁이 첫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지난 2012년 데뷔 이후 7년 만입니다. 타이틀곡 무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앨범에는 타이틀곡 야를 포함해서 11곡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을 직접 도맡은 만큼 각별한 애정이 담겼다고 합니다. 아이들 소연과 B2B 육성재를 비롯해 싱어송라이터 치즈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열리는 단독 콘서트에서는 팬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민혁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2B에서는 래퍼라는 포지션에 좀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솔로로서 제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래퍼로서의 민혁도 있지만 보컬 이민혁과 뭐 퍼포먼스 하는 이민혁, 뭐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하는 이민혁, 이런 좀 총체적으로 모든 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곡이 야입니다. 상반된 이미지로 보여줬던 그 저의 모습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다양한 모습을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요.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 하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기 전까지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동요 상어가족의 영업한 베이비샤크가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2주째 진입했습니다. 빌보드가 어제 공개한 최신 차트를 보면 베이비샤크는 빌보드 핫백에서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 노래는 지난주 같은 차트 32위에 올라 한국 동요로는 첫 진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대 핫백에 진출한 한국 가수는 싸이와 방탄소년단, 원더걸스 등입니다. 북미권 구전 동요를 편곡해 만든 이 노래는 지난해 8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조회수 21억 9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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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육수의 소녀가 피눈물을 흘릴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2015년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지도자들을 체육회의 선수위원회 재심을 통해 3년 자격 정지로 감경시킨 것처럼 면죄부 부여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제 책임지시고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그 임원들도 다 물러나십시오. 먼저 여기 오신 기자님들에게 양해 말씀 좀 회장님께서 세심한 발표가 있으신 다음에는 전부 퇴실을 해주시면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퇴신안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호랑이를 좀 밖으로 해주시면 뒤로 좀 숙여서 좀 됐어요. 뒤로 이쪽에도 좀 뒤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기영 회장님께서 쇄신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뷰나 별도의 입장 증명은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질서 있게 기자분들이 퇴실할 수 있도록 한 말씀. 아까 하신 말씀 답니다. 예. 심석희 선수한테 그 조재범 코치 복귀 얘기하신 건 사실인가요? 오해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예.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계단을 내렸습니다. 계단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말을 안 해주시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 그것만 얘기 좀 해주시죠. 신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사퇴하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부장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체육시민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체육계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문체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조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 내용 잠시 듣겠습니다. 진천 선수촌, 태릉 선수촌과 같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내는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빠지게 된 겁니다. 국방백서란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해온 문구가 사라지고 적의 개념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내용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을 향한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자주 바뀌어왔습니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음 해에 처음으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언급이 없거나 어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담기면서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적의 개념도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용어는 뺀 것이 아니라 원래 없던 것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도 주적이라는 개념은 백서에 수록되는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는 다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때도 수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보수 정권 때 그걸 뻔히 안 한 걸 다 아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왜 빠졌냐고 다그치고 빡치려는 건 그건 사리에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주적이라는 것은 공식 용어는 아니다 하는 게 어떤 정권이든 공통적으로 돼 있고 단지 정신교육을 할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정신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데 그건 군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백서는 뭡니까? 이거는 외교 문서거든요. 영어로도 발간되는 외교 문서에 모호한 주적의 개념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김종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최근 다시 북미 간의 대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공방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45평과 55평 아파트의 현 시세는 각각 5억 원과 7억 원. 서울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짜리의 최근 호가는 17억. 당첨되면 3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문제는 서민들이 이런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다. 철거민들이 살던 집은 흔적도 없이 철거돼. 아저씨들이 우리 집을 부숴가지고 지금 내 책을 꺼내고 있어요. 재개발지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과 장로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내려올 길은 뭐 뛰어내려오는 그 길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다친 주민들이 화염병과 돌을 던졌기 때문에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 없는 것도 불가됩니까? 젖이 모자라가지고 애 엄마가 그것만 좀 어떻게 부탁을 드려요. 빨리 가서 빨리 사형수도 밥은 먹이잖아. 살 떨어지고 아무것도 임시시장 조그맣게 만들어줘서 생존권 유지하게 해달라. 용산구청, 삼성건설, 여기 재개발 조합 싹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지주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게 해당 지역이 용산 역세권 개발과 연계돼 있어 검찰이 용성자 홍영에게 징역 8년에서 5년의 징역을 주... 그날이나 진역에 살면서나 나와가지고나 제가 나와가지고 고시대를 살면서 진짜 거기도 창문 없는 방에 살아봤는데 그 화염병, 염산병, 신화가 남아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근거 잡힌 이전에 설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막물을 설치한 바로 그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조기에 진압할 것을 특공대원 일부가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작전 수행을 연기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수용이 안 됐죠. 6명을 죽였어도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재개발 폭력적으로 집행된 쫓겨나는 상황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길지 않은 그의 양력 보고에 3번의 강제 집행이 재개발 조합의 간부들과 건설회사 유착 관련 공무원들에게 1,000만 원대의 뇌물. 한 아파트에서만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습니다. 복숭아 한 박스 먹었어요, 솔직히. 그거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 안에서. 재개발을 해라고 이래요. 그래. 없는 사람들 다 살게 놔두지. 여기다가 어려운 동네 사람들. 진경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 강제 집행 없는 곳으로.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 알았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언론은 이 사건을 명명할 때 피해자를 앞세우기도 하고 가해자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보도윤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가려서 2차 피해를 막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른바 체육계 성폭력 사건 보도를 분석해봤습니다. 보도윤리를 어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보도량에서는 주요 신문 중 중앙일보가 최고였고 조선일보가 최저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는 더 비평. 오늘도 분석을 맡아주신 최은경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비평을 담당해 주실 이태광 경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다룰 주제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빙상계 성폭행 폭로 언론 보도는 주제가 오늘 분석할 주제는 성폭행 폭로와 관련된 보도고요. 그리고 이를 분석할 때 사용한 키워드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성폭력, 체육계 이렇게 키워드를 고르셨네요. 네네. 총 5개의 키워드가 있고요. 네. 분석 기간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해서 어제까지. 일주일 기간입니다. 예,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5대 일간지 그리고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YTN을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의 방송 신문사에 대해서 이 분석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분석해봤습니다. 네, 언론 보도 보면은 뭐 스포츠계 미투, 체육계 미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던데 미투라는 표현을 굳이 그 키워드에서 빼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투를 넣고 일단 기사 검색을 했을 때는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분석 기간으로 삼았던 기간 동안에 유사한 성폭행, 성희롱 혹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공판이나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한 기사들이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사건 외에 또 많이 집계가 되고 있다면 저희는 이제 그 키워드를 빼고 오히려 이 5가지 키워드에 집중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예, 분석 결과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의 경우에는 이 내용 관련한 보도량이 어땠습니까? 네, 그 첫 번째 그 빙상계 성폭행 폭로 이 5대 일간지에 대한 결과부터 보게 되면요.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조선일보가 가장 보도량이 좀 낮았습니다. 다음으로 높았던 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100여 건으로 한겨레나 경향의 70여 건보다는 훨씬 좀 높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날짜별의 5대 일간지별 보도량을 보게 되면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그 사건이 폭로됐던 1월 8일 이후에 1월 9일과 10일에 언론사들마다 가장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서 10일로 젖어들면서는 많이 보도가 축소되기도 했고요. 보도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13일, 14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좀 보도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체육계를 넣었던 것처럼 사실 그 심석희 선수의 그 성폭행 사실에 대한 이 빙상계 폭로 사실뿐만 아니라 14일에는 이 체육계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양상 때문에 많은 보도가 또한 연결돼서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 보도들에서 공통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특징들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특징들은 한 6가지 정도 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일단 보였습니다. 또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표현과 어휘들이 있었고요. 혹은 정치권이나 경찰, 관련 기관과 대통령, 또 외신이나 누리꾼들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는 취재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비판들, 혹은 체육계에 대한 어떤 추가 폭로들, 또한 성폭력 대책 등에 대한 심층 취재에 대한 특징들도 공통으로 보였습니다. 특징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각 특징들이 반영된 보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각계에서. 이번에 이제 체육계에서 터진 건데요. 보도 형태가 이제 과거에 보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지적하신 6가지 그 특징들이 과거에 뭐 미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형태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제 뭐 달라진 보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동안에 지적된 여러 가지 특히 선정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 중앙일간지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온라인 매체로 넘어가면 더 그것이 강화돼요. 사실은 전혀 관계도 없는 이제 그런 기사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다루기보다는 또 그리고 이제 이 체육계 전반의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심석희 선수 개인 신상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니까 구조적 비리에 대한 비판도 특징으로 잡힐 만큼 보도가 없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대책에 대한 심층 취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족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갈수록 어뷰징 기사 같은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인 사진과 함께 이렇게 게시하는 경향이 많이, 특히 피해자 사진이 굉장히 많이 게시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죠.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데 이런 식의 어떤 보도 형태가 계속 되풀이되면 향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내부 고발자들도 사실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죠. 아까 보도량 분석에서 좀 특이했던 게 조선일보의 보도량이 다른 일간지보다 많이 적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편집국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죠, 제가.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형태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적인 담론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 보수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는 미투나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보도 형태에서 개인의 일탈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절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뭐 그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 때문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조선일보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금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자유롭지 못하다기보다는 사주일가가 그렇죠. 뭐 사주일가가 사실은 뭐 상당히 지금 좀 이 문제를 계속 보도할 경우에는 사주일가의 문제를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충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된 대표적인 기사들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저는 한겨레 신문 기사와 그 영상 보도 온라인에서 배포됐던 것들을 뽑았는데요. 영상이 같이 제공됐던 이 온라인판 심석희 17살 때부터 4년간 조재범 코치가 상습 성폭행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심석희 선수의 이름과 그다음에 상습적인 성폭행이라는 이 그 표현은 많은 언론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겨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실제 그 인쇄됐던 신문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의 이름과 그리고 상습적이었고 언제부터 이런 성폭행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국민들과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수치감이나 모멸감과 어떤 동정심까지 유발하는 표현들이 결국은 사실 2차 피해를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당일 1월 9일이었나요? 1월 9일에 한겨레에 있었던 두 가지 보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로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른 매체는 어땠습니까?
그 밖에도 조선일보에서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선수의 피해자에 대한 얼굴을 가장 먼저 전면에 표현을 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성폭행도 당했다라고 네. 표현하는 것처럼 예. 이 사건의 본질이 얼마만큼 이 피해자가 어떤 용기를 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피해 사실에 대한 좀 더 자극적인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들이 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금 더 나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기사가 있었더군요. 예,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이 방송에서는 좀 삭제를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제자 임신시킨 빙상 코치 여전히 유소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등 굉장히 예.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면서 독자들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기사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중앙일보 사례는 그것을 저희가 간접 보도하는 것도 선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었으며 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기사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은 분명히 이제 제가 그 굉장히 선정성이라는 측면 키워드로 하나 끼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별적 보도들을 보면 이 문제의 어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또 체육계에 지금까지 만연되었던 여러 가지 비리를 지적하는 이런 어떤 보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분위기들이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저는 외신 같은 경우에서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 인터뷰를 자청해서 나와서 한참 이제 사건이 종결된 뒤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사는 보도는 있었지만 예. 이런 사건이 터질 때 피해자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심석희 선수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지금은 이제 재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네.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사건이 종결된 뒤에 이제 심석희 선수가 그때 당시에 또 신경을 토로하게 인터뷰를 자청하면은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지금 남발되고 있고 또 비리를 폭로한다는 어떤 그런 후속 보도라는 명목으로 예. 계속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선정성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이것은 체육계, 한국 체육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병폐고 네.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지금 올림픽 스포츠라고 불리는 이 국민 스포츠라고 불리는 이것이 지금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쇼트랙이라는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키워낸 그 스포츠의 네. 희생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어떤 후속 보도들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많은 부분 언론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는 계속 아직까지 여전히 이 사안에 집중해가지고 피해자를 계속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 원론적인 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본인이 그 폭로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그 사진, 얼굴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봐요. 그것은 자제해야 한다. 네. 어차피 그건 희생자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재판을 거치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안정이 되었을 때 네. 그때 다루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심정들을 뭐 책으로 쓴다든가 이런 건 가능한데 네. 이거를 기자들이 먼저 이제 사실 이거는 심석희 선수가 내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두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냥 보도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네. 자, 방송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보도량은 어땠나요? 네, 방송의 경우도 지상파 3사와 YTN 네. 그리고 종편 4사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8개 방송사. 네네. 네. 일단 보도량에 있어서는 눈에 띄게 그 YTN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방송 기간이 저녁 종합 뉴스 시간이 타 방송사에 비해서는 좀 긴 편입니다. 때문에 네. 아이템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는 것은 SBS가 32건으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 보도됐던 양을 그 다음 표에서 보시면 집중됐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중됐던 보도가 바로 9일과 10일 사이에 SBS의 단독 보도들이 가장 눈에 띄고 이례적이었는데요. 막대 그래프 세 번째 파란색 그래프가 네네. SBS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보도에서 1월 8일자 예. SBS 뉴스에서 단독 보도로 이번에 있어서의 그 빙상계 성폭행 폭로 사건을 SBS에서 단독으로 먼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때문에 9일과 10일에는 SBS에서 주로 그 하루에 저녁 종합 뉴스가 한 20개 정도에서 25개 정도 남짓되는 아이템들이 보도되고 네.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의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네. 9일과 10일에 집중적으로 이 빙상계에 대한 성폭행 폭로 사건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다뤘지만 또한 단독 보도들의 독보적인 어떤 그 소스들을 충분히 풀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막대 그래프
파란색이라 그랬는데 멀리서 파란색으로 보였는데 회색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저희가 그 보도량 추이를 쭉 한번 짚어주셨는데 특징들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특징들은 신문하고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예. 첫 번째로 심석희 성폭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적인 표현들에 대한 사건 묘사가 아주 쉽게 또한 발견될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빙상계 추가 피해자에 대한 언급들이 이어져서 체육계나 혹은 특히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공분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체육계의 어떤 구조적인 성폭력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는 빙상연맹에 대한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과 연결됐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떤 표현들은 여전히 나타났고요. 예. 다음으로 유도나 태권도, 즉 유사 사건에 대한 단독 보도 경쟁이 네. 방송에서만큼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 이 교수님, 네. 이런 사안에서 단독 보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뭐 언론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네. 이제 거기에서 단독이라는 것은 좋지만 이제 선정성을 가지고서 그 단독의 어떤 특수성을 계속 부각하려고 하면 예.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일각에는 그런 말도 있죠. 황석 저널리즘도 사실 언론 민주화라는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황색성이 없으면 또 이제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균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독은 좋은데 네. 너무 이렇게 피해자의 어떤 충분히 가해자와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그래픽 처리도 충분히 저는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단독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사실 지상파 3사에서의 비교했을 때 SBS의 단독이 우뚝 섰고 그 단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절제됐고 선정적인 표현들을 자제하는 것들 또한 볼 수 있어서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편 같은 경우에서도 종편 4사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는 채널 A가 단독이 가장 많았어요. 한 6건 정도로 다른 곳에서 한두 개 정도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면 같은 기간 동안 채널 A는 6건이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SBS하고 좀 다른 태도들이 보였습니다. 네. 뭐 네. 예를 들면 문제적으로 얘기했던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친상이나 개인 정보들 그리고 연관되지 않는 부분들 혹은 연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측성 그리고 네.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들까지 연결시키는 단독들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단독 자체에 대한 보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어떤 내용의 단독을 했는지는 여전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이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특징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특징들이 담긴 구체적인 기사들 사례를 한번 쭉 짚어볼까요? 네네. 예, SBS 보도는 이미 봤으니까 네네. 넘어가고요. 다른 네네. 타사, 채널 A 이외에 또 다른 타사는 어땠습니까? YTN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YTN 뉴스큐 방송 1월 9일자 방송을 보면요. 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호명했던 전형적인 어떤 그 실수라고 할까요? 예, 잘못된 관행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네. 것이 YTN이 보도했던 기사 네네. 제목이군요. 네네. 심석희 당시에 성폭행 고소. 예. 네. 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기사를 검색하면 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피해자에 대한 이름과 성폭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 워딩을 네.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제작진에도 반영이 돼서 지금 네. 이렇게 뉴스가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도 네. 지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석희 씨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무래도 이 사건의 맥락을 네. 면면히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헤드라인만 받아보는 사람의 경우는 피해자의 이름이 먼저 각인될 수밖에 없고 네.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성폭행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글씨가 따라갈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보도윤리 지침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실명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들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 또 짚어볼 만한 보도가 뭐가 있었을까요? 네, 다음으로 MBC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MBC 1월 10일자의 단독 보도를 보게 되면 고막 터지고 손목 부러지고 즉 장소 안 가리고 때렸다라고 하면서 조재범 코치의 폭행에 대한 그 자세한 묘사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 성폭행뿐만 아니라 이제 폭행에서 성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체육계 전반에 걸친 어떤 사건들하고 14, 15일엔 연결이 되면서는 네. 그 폭력의 어떤 행위들이 자세하게 불필요하게 네. 묘사되었던 것 역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체로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여기 또 보면 MBC 같은 경우도 단독이라고 했는데 네. 과연 그게 단독의 가치가 있는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그 폭력
자체, 폭행 어떤 그 사태 자체를 그냥 묘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과연 단독인가? 네. 그랬을 때는 사실 좀 의문이 생기죠. 네. 굳이 이제 그런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뭐 뻔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종편 조금 전에 채널 A 기사 소개해 주셨는데 다른 종편의 기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이 짧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말씀드린 이제 MBN의 경우에 심석희 조재범 그동안 무슨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 그 민원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송된 제목이 저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그 성폭행 사건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마치 어느 드라마 포스터에나 나올 것 같은 문구를 통해서 기승전결의 드라마처럼 그들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들의 인연에서 지금의 이런 어떤 악연으로 이어졌다라고 굉장히 심층한 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보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예. 굉장히 대표적으로 문제적인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저런 게 말 그대로 추측성 기사죠. 네. 저런 부분들은 사실 굳이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재판을 거쳐서 확정된 뒤에 그와 관련된 심층 보도가 나온다면 뭐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피해자가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보도를 한다는 것은 네.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정리해서 한 번 더 전반적인 언론계의 이 사안에 대한 보도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런 성폭행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짚어주는 그 보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안을 그냥 독립시켜서 하나의 어떤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어떤 그런 일탈이라든가 특정인의 어떤 피해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죠. 지금까지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폭행과 관련된 한국 예. 각계의 어떤 그런 미투 운동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짚어주는 좀 이 거시적 차원의 보도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예. 보도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신문과 방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왔던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피해자 중심, 즉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쩌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 젠더 문제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미투 운동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런 구조적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네.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건 무엇을 위해서 이런 보도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사실 저희가 즉각적인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노출하게 될수록 많은 시청자와 국민들은 체육계와 그리고 체육계를 위해서 교육하는 사람, 지도자들, 선수에 대해서 불신과 실망과 냉소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자세들은 궁극에 우리 사회에서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서 정화되고 사실 처벌받는 이 개인의 일탈은 일부일 뿐이고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체육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발전적인 저널리즘의 방향으로 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 혹은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의 해결 방법으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칭찬하고 알려줄 만한 그런 보도는 없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몫에 대한 어떤 구조적 비리라든가 예. 혹은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아쉬움이 많았던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괜찮은 보도가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당연한 네네. 보도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보도가 좋은 보도일지, 시청자에게 어떤 보도가 유익할지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통일부는 내일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한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열리고 나면 주무부서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일정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화상상봉과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 논의를 해왔다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은 남북 불교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면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도법사 파견과 시설 건립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다음 달 금강산에서 열릴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에서 북측 조선불교도 연맹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파문이 확산하면서 문체부가 지난주에 이어서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에 선수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국가위원회가 직접 성폭력 관련 조사를 하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 선수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문체부 자체 감사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감사원에 칼자루를 내어주기로 한 겁니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또다시 성폭력 피해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차원 확보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1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한 달 안에 공익감사에 들어갈지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하면 6개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또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도록 검토하고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징계체계 정비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가해자 징계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되도록 특별 전담팀을 꾸립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징계나 임원진 사퇴 등 책임론에 대해서는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 성격과 함께 IOC 산하 국가올림픽위원회 지위를 갖고 있어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단체 쇄신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그 개선책을 지금 마련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문제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곳곳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체육계의 전반적 인적 쇄신 없이 뿌리 깊게 박힌 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차종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가 법원 직원과 국민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법원 노조는 오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영장 전담 재판부에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드루킹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장 도지사들은 간담회에서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기존 공항의 확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소음이 없고 중장거리 국제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동남권 국제관문공항으로 정책을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명태가 지난 연말에 갑자기 수만 마리가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명태가 돌아온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열흘도 안 돼서 명태가 다시 싹 사라졌습니다. 국민생선 명태 자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연안에서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강원도 고성에서 10년 동안 사라졌던 명태가 2만 마리가 넘게 잡혔습니다. 갑자기 많은 명태가 잡히자 어선들이 동해안에 몰려들기도 했지만 명태는 이내 곧 사라졌습니다. 국민생선 명태는 2000년 이후 급격히 고갈돼 2008년부터는 동해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연안에서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 생선으로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태의 길이가 27cm 이하 크기만 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 포획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시행하는 명태 자원 회복 정책의 일환입니다. 해수부는 그동안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명태 양식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치어를 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며 방류된 명태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방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로 900억 원어치 차량을 판매했다가 억대 과징금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 닛산과 모회사인 일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대해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인피니티 Q52.2D 차량을 팔면서 실제로는 1리터에 14.6km인 연비를 15.1km라고 카탈로그와 홍보물 등에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퇴근길 공기는 깨끗한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 퇴근길 먼지 걱정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고요.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지 걱정 없지만 내일은 다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중서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부산 영하 1도, 울릉도 1도로 예상되고요. 금강산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부산 8도, 평양은 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심한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